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Dynamic 3D Gaussian Tracking by Persistent Dynamic View Synthesis라고 해서 이제 3D 비전, 3DV 2024 컨퍼런스에 억셉이 된 논문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사실 3D 가우시안의 타임라인에 보면 굉장히 초기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아카이브 기준으로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오고 10일 후쯤에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 한 분이랑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저자분이랑 한 분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에라,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오기 전에도 컴퓨터 비전이랑 딥러닝 쪽에서 3D 다이내믹한 씬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유명한 거는 옵티컬 플로우랑 씬 플로우 해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는 2D 이미지에서 진행이 되고, 씬 플로우는 이제 3D 공간에서 특별한 포인트나 피처 포인트 같은 거를 타임스텝마다 연결해서 플로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스크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그 타임스텝마다 프레임마다 각 포인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제한됐던 방법은 3D Multiple Object Tracking 해가지고 3D MO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MOT 방식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제 타임 프레임마다 따라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바운딩 박스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결국 그 MOT 성능도 좋지 않다는 이런 디펜던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클루전 문제도 조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클루전이 되는 순간 이 MOT 자체가 그 바운딩 박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2D MOT는 조금 그래도 유명한데 3D MOT는 아직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데이터셋 종류 자체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분야가 Bird's Eye View 해가지고 여기 중에 모션 프리딕션을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vehicle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냐를 예측하는 이런 태스크도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이 태스크는 리컨스트럭션 관점보다는 그냥 3D 비전 태스크를 진행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슬램은 보통 이제 슬램 중에 가장 매핑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슬램은 보통 스태틱한 환경을 어섬션을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내믹한 환경에서는 다이내믹한 부분을 마스킹 한다든지 피처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 다 지워버린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언제나 비교를 당하는 NUR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NURF는 이제 DNURF, 제가 알기로 DNURF부터 다이내믹 노벨 뷰 신테시스 해가지고 다이내믹한 환경을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임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 3D 씬을 이 모델 네트워크 웨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다이내믹 널프를 보시면 인풋의 타임 스텝 밸류를 바꿔가면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모델 자체에서는 내가 이 크레인의 앞부분을 90도 돌리고 싶다 하면은 이 모델 웨이트에서 90도를 돌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이 담당하는 3D 가우시안을 이동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익스플리시트한 표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스피드 분야에서도 결국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려면 렌더링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도 널프는 굉장히 3D 가우시안에 비교해서 좀 더 느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이 논문에서는 주로 두 가지 메인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ynamic Novel View Synthesis고요. 이제 두 번째는 6 Degree of Freedom Tracking 해가지고, 6 Degree of Freedom은 세 개는 포지션, 세 개는 로테이션 해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밸루에이션 때도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보는데, 이 저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다양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씬 에디팅 같은 것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설명하기에는 이제 다이나믹 3D 월드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오리지널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스태틱한 월드를 리컨스트럭션을 하지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좀 바라다 봤을 때 이런 3D 월드 모델링은 보통 자율주행, 뭐 AR, VR, 로보틱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웃도어 씬을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문들이 스태틱한 어썸션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이 다이나믹한 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썸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논문의 주요 특징들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다이나믹한 그런 트래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 프라이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3가지 추가적인 로스 ter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까운 이전의 타임 스텝에서 가까이 있던 3D 가우시안은 다음 타임 스텝에도 로컬하게 리지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디스턴스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프라이어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씬 플로우랑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자들은 설명하기에 이 트래킹 할 때 이 트래젝토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렌더링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거의 850 fps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데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게 그 데이터셋 사용하는 데이터셋 종류가 달라가지고 이 숫자로만 보면 오리지널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전에 다이내믹 너프나 뭐 트래킹 같은 거는 보통 모노큘러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트래킹을 하는데 여기서는 카메라 여러 개를 써가지고 멀티 카메라 세팅을 써가지고 이제 3D 리컨스트럭션하고 트래킹을 둘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3D 가우시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3D 가우시안은 70 플러스 8의 패러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70, 타임마다 바뀌는 이런 패러미터는 7개가 되어 있는데 3D 가우시안의 센터, XYZ랑 3D 가우시안의 로테이션 해가지고 쿼터니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7개는 매 타임 스텝마다 바뀌는 패러미터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8개의 패러미터는 첫 번째 타임 스텝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때 만들어지고 변하지 않는 패러미터들입니다. 그 가우시안의 사이즈, 컬러, 오페시티 로짓이랑 백그라운드 로짓 이렇게 8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백그라운드 로짓은 이 3D 가우시안이 백그라운드 공간인가 포그라운드 공간인가를 표현하는 로짓인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거는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결과를 보시면 이게 사용을 안 한 게 조금 티가 나긴 한데 사실 여기서 진행하려는 태스크의 트래킹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빼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데이터셋에서 씬에서 200에서 300K의 가우시안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 foreground 보통은 움직이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30에서 100K 정도의 가우시안이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여기서 가우시안 인플루언스 F라는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뭐 그렇게 특이한 펑션은 아니고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뒷부분은 그 3D 가우시안의 식인데 normalization이 없는 unnormalized 된 3D 가우시안이고 앞부분은 opacity 로짓에서 시그모이드를 넣어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weighted가 된 그리고 weighted 된 unnormalized 3D 가우시안 저는 여기서 가우시안 인플루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P라는 3D 포인트에서 이 가우시안 I가 타임 스텝 T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노벨 뷰 신테시스 관점에서 터미놀로지를 조금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식을 보시면 사실 오리지널 가우시안 플래팅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런 T가 서브스크립트로 들어간 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ST는 3D 가우시안의 셋인데 타임스텝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3D 씬을 표현하는 term이고요. KC는 카메라의 인트린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뷰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 C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는 카메라의 익스트린직, 타임과 카메라마다 다 다르게 익스트린직 밸류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differentiable rendering을 해가지고 결국 2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2D 이미지에 해시 붙은 거는 렌더링 후에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인데 이것도 타임스텝과 카메라마다 모두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결국 저희가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원래 있던 이미지, 해시 없는 이미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디퍼런셔블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3D 가우시안의 포지션,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변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셔블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 타일 베이스드 렌더링 해가지고 뭐 2D랑 그 2D 미니랑 코베리언스를 저코비언 인트린직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이 픽셀 특정 2D 픽셀의 컬러 값은 보시면 뒤에는 트랜스미턴스 같은 느낌이고 앞쪽은 컬러를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웨이티드 된 그 값을 픽셀 값으로 주는데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도현님 블로그에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physically based prior라는 거를 소개를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다이내믹 노벨 뷰 신테시스만 할 거면 이 prior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트래킹 할 때 이런 prior가 없으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지금 예시를 들고 왔는데 특히 이렇게 백그라운드 부분이 색깔이 비슷하고 텍스처가 비슷하면 이 prior 없이 트래킹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2개 가우시안을 예시로 그려놨는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가우시안이 다음 스텝에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가우시안이 갑자기 위로 큰 디스턴스로 움직여 버리면 같은 이 가우시안이 사실 흰색 텍스처 없는 흰색 부분이기 때문에 노베어빅 신테시스 관점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래킹 관점에서는 이게 가우시안이 막 너무 많이 움직이다 버리면 트래킹이 그 롱텀하게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3가지 로스를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가지 로스 중에 가장 중요한 로스가 이 local rigidity loss인데요. 이거를 식을 한 부분씩 보시면 여기서 IJ는 가우시안 I와 가우시안 J를 뜻하는데 이 가우시안 I와 J의 타임 스텝 T-1의 센터 차이와 가우시안 I와 J의 바로 그 다음 타임 스텝이죠. T의 타임 스텝의 센터 차이. 이거는 뭐 그 코오디네이트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2개의 차이가 적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regularization,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IJ와 rigid.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타임 스텝 T-1에 가까운 2개의 가우시안은 타임 스텝 T에도 같이 그 디스턴스가 비슷해야 된다. 라고 regularization을 넣은 건데 이 웨이트는 밑에 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가우시안 I와 가우시안 J 페어에 의해서인데 이 J는 K nearest neighbor 해가지고 I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J 가우시안들에 대한 이런 리지드 페어를 구하는 건데 여기 실험에서는 이 K 값을 20으로 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모든 로스를 합쳐서 에버리지를 낸 게 토토 로컬 리지디티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웨이트 부분은 나머지 이따가 보실 2개의 로스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 위의 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람다 값도 패러미터인가 봐요. 그래서 2000이라는 패러미터로 값을 지정해 줬다 하고 보시면 이 웨이트 값은 참고로 t가 0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스텝 이후로 이 ij 페어의 웨이트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엑스포넨셜의 네거티브 하고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가우시안 i와 가우시안 j가 가까우면 이 웨이트 값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왜 따로 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시면 이 K는 20개의 IJ 페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로스를 매기는데 그 J가 가우시안 J들이 가우시안 I랑 모두 다 같은 디스턴스에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가우시안들은 가우시안 I랑 더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트를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시를 들고 온 이유는 이 로컬 리지디티 로스를 보고 나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만약에 여기 있는 한 분이
지금 이게 공인데 손에서 공을 위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타임 스텝 t-1에서는 공과 손이 붙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든 로컬 리지디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타임 스텝 t에는 공이 손과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로스가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KNN 밸류를 20으로 적게 잡은 게 그런 이유일 것 같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 펑션은 Local Rotation Similarity Loss인데요. 이거는 Rigidity Loss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Rigidity Loss는 그 센터 차이를 중점으로 했으면 여기는 가우시안 J와 가우시안 I의 로테이션, T-와 T 사이의 로테이션 값을 비슷하게 줘라 라고 만든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로스를 보시면 둘 다 로컬이 앞에 붙어 있는데 보시면 타임 스텝 T-1과 T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로스이기 때문에 이런 로컬 업데이트는 드리프트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포함한 로스가 long-term isometry loss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가우시안 I와 J가 타임 스텝 0과 타임 스텝 T 그러니까 조금 바로 다음 타임 스텝이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타임 스텝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진 게 이 long-term 부분의 isometry lo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자들은 이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two stage optimization proc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first time step, 첫 번째 타임 스텝에 집중되어 있는 스테이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모든 가우시안 패러미터, 아까 말했던 7t 플러스 8의 패러미터가 전부 다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한 타임 스텝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처럼 스태틱 씬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타임 스텝 이후에 부분은 세컨드 스테이지 해가지고 이제 모든 패러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3D 가우시안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부분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약간 트래킹 쪽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원래 페이퍼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원래 페이퍼는 이제 콜맵하고 이후에 많은 페이퍼들도 콜맵을 사용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셋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환경에 뎁스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첫 타임 스텝에 덴시피케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타임 스텝의 이 과정 이후로는 그 덴시피케이션이나 뭐 가우시안 스플리팅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그래서 가우시안 그 3D 가우시안 개수는 첫 번째 타임 스텝 이후에 계속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뷰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트레이닝에는 27개를 사용한다 하고 첫 번째 타임 스텝은 모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좀 중요한 타임 스텝이라 4분 동안 조금 더 긴 이터레이션 동안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각 타임 스텝마다 50초 정도를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한 씬마다 150개의 타임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씬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가 트레이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디테일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더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아담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모멘텀 패러미터를 리셋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말이 되는 게 저희가 각 타임 스텝마다 3D 가우시안이 움직일 방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에 5개의 프레임에서 특정 3D 가우시안이 아래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 이번 타임 스텝에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뭐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파라미터 리셋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백그라운드 패러미터 부분에서 백그라운드 로짓이 따로 있었는데 이 마스킹 과정을 따로 거친다고 합니다. 이거를 왜 했냐 하면은 그 보통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그 포그라운드에 사람이 예를 들어 회색 셔츠 같은 걸 입고 있으면 되게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스킹 과정을 따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로스는 그 foreground에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동하는 다이나믹한 부분이 foreground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이 논문의 방식을 그 알고리즘 이런 걸 읽고
굉장히 failure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예시는 그냥 자동차가 안개가 낀 곳을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3D 가우시안 개수가 첫 번째 타임 스텝 이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중간에 반대쪽에서 만약에 차가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표현할 3D 가우시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안개 예시를 들고 온 이유는 만약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차가 지나가기 전에 안개들은 그 부분도 어떤 3D 가우시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하지만 차가 지나가는 순간 이제 안개들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로컬 리지디티 로스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그 로스가 그렇게 안개가 분리되는 과정, 이런 씬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백그라운드 그를 만드는데 제가 자세한 디테일은 뒤에 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아웃도어 씬에는 백그라운드 마스킹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보다 보이는 빛의 반사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마스킹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놉틱 스포츠, 파티클 너프 해가지고, 파놉틱 스포츠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밑에 보시면 이 파놉틱 스튜디오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파놉틱 스튜디오 데이터셋에서 그 스포츠 관련된 것만, 뭐 농구, 야구 이런 씬들을 가져온 거를 파놉틱 스포츠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파놉틱 스튜디오 데이터셋과 또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컨스트레인트가 많아 보이는 환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카메라가 캘리브레이션이 다 돼 있고, 인도 씬이고, 백그라운드는 다 흰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를 아웃도어 씬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하진 않은데 이렇게 파란색 바운딩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뎁스 카메라고,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카메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다이나믹 씬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총 31개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닝에는 27개를 쓰고 4개는 테스트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컬러는 가장 가까운 카메라에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픽셀 컬러를 가져와서 컬러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백그라운드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사람이 뭐 다이나믹 씬을 만드는 경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 없는 그냥 스태틱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부분은 그런 백그라운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트래킹도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트래젝토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3D 트래젝토리를 사실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큰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사실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기 밑에 적혀있는 핸드키 포인트 디텍션, 이 논문에서 가져온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 트래젝토리를 만들어내냐면, 그 사람의 전체 몸에서 손과 얼굴의 키포인트를 하나씩 뽑은 다음에 그거를 타임스텝 프레임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가지고 트래젝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니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메인 태스크, 첫 번째는 다이나믹 뷰 신테시스, 두 번째는 6 degrees of freedom tracking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매트릭은 다들 익숙하실 거라 보고, 트래킹 쪽 매트릭은 이제 작년에 나온 포인트 오디세이라는 롱텀 포인트 트래킹 논문에서 가져온 매트릭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T는 median trajectory error, 이 데어타는 포지션 에러,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는
이제 트래킹에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되었는가를 보시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비교를 오리지널, 사실 이 논문이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오고 10일 후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군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GS5는 오리지널 페이퍼 거를 그대로 쓰되 좀 더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이터레이션 수를 똑같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게 3GS5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뷰 신테시스 결과는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다이내믹 뷰 신테시스도 결국 각각 타임스텝마다 그 3D 씬을 렌더링을 다 했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고, 트래킹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다이내믹 씬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고, 사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 트래킹에 관련된 논문이 2개가 더 있었는데 그게 코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비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징적인 결과는 놓칠 일이 없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100%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D 트래킹에서는 이제 이 핍스라는 논문이 그 2D 트래킹의 이 당시에 state of the art라 가지고 이거랑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공정한 비교는 아닌 게, 핍스는 일단 카메라를 1개만 사용하고, 하지만 엄청난 비디오로 트레이닝이 되고 그 비디오의 그라운드 트루스, 트래젝토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상태에서 딥러닝 베이스드로 배워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 3D 가우시안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대신에 카메라를 여러 개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트릭에서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article nerf 데이터셋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particle nerf는 사실 이런 nerf 방법이랑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결과 비교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트레이닝마다 타임스텝마다 200ms를 넘기지 않게 그렇게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더니 그래도 particle nerf보다 결과가 훨씬 좋다. 특히 SSIM이랑 LPIPS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능이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비교를 보시면 왼쪽은 particle nerf, 오른쪽은 dynamic 3D 가우시안인데,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제 다이내믹 뷰 신테시스 부분에서는 성능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결과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 2, 3번이 그 피지컬 그 프라이어가 들어가 있는 3가지 로스인데, 이 로테이션이랑 아이소메트리보다는 이제 리지드, 로컬 리지디티 로스가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를 포함한 이유가, 사실 이 매트릭 자체도 완벽한 매트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 로스가 숫자, 퀀티티티브하게는 딱히 성능이 좋게는 안 느껴졌는데, 그 퀄리티티브 하니까 그 실제 그 이미지로 볼 때는 이 로스를 넣을 때가 훨씬 결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3개를 다 추가를 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로스랑 이제 파라미터 픽싱은 아까 컬러랑 오페시티 이런 거를 픽싱을 안 하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고, 6번은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가지 메인 태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웹페이지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하는 오리지널 트래킹, 이거는 메인 태스크죠. 6 degrees of 트래킹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다른 씬에 넣어서 컴포지셔널한 다이내믹 씬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스피어컬 하모닉스 그걸 안 넣어가지고 조금 어색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물체, 새로운 물체를 다이나믹 씬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비슷한 다양한 태스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뭐 저의 생각으로는 종합을 하자면, 어썸션이랑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성능은 결국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